뉴욕 증시가 S&P 500 지수의 리밸런싱 데이를 맞아서 장 초반에는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일제히 소폭 강세로 마감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하는 훈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사상 최고치 훈풍에 나스닥 함께 동반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오늘 분위기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PC 물가지표를 주목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 상황 보다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마감을 하면서 미 연준이 B컷을 단행한 이후 훈풍이 계속해서 약하게나마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수의 등락이 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리밸런싱 데이를 맞이하면서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컸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정말 눈앞에 임박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위험자산 시장 이 부분을 주목하고는 있지만 크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 이날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도 한 가지씩 공개가 됐는데 제조업은 위축세를 이어갔고 서비스업은 그래도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지표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사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서학기미 분들의 관심이 가장 큰 M7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 0.7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4%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0.2%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텔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파벳이 1% 가까이 빠졌고요. 메타가 0.55% 강세, 아마존은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M7 중 가장 빛났던 건 테슬라였습니다. 무려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징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빅테크입니다. 애플 0.76%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골드만삭스 이 짧은 리드 타임은 재고를 많이 확보해 뒀기 때문이라면서 리드 타임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덜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하이엔드 제품들이 인기가 많다면서 이런 고가 상품의 인기가 많을수록 실적에는 큰 영향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리드 타임 우려에 대한 것을 좀 해소해주는 분위기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 소폭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했죠. 이날 DA 데이비슨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주도권을 갖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구글, 아마존 등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쫓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바클레이즈가 동일 비중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3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3분기 인도량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 테슬라로 매수세가 많이 쏠리면서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반도체주도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반도체 쪽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엔비디아는 꼭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0.22%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번스타인이 엔비디아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회가 아직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면서 아직 이 데이터 센터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는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더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고요. 강한 AI와 서버 수요로 인해서 이번 실적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는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인텔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3.3% 강세를 보였습니다. 퀄컴에 이어서 미국의 자산 운용사죠. 아폴로도 인텔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폴로 글로벌이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인텔의 확답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인텔에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일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의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올랐는데 GM과 포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제너럴 모터스 GM 1.72% 하락했고요. 포드는 0.28%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업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 지금 대중 제재로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가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를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즉, 이 말인 뜻은 중국에서 제조된 차량이 미국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지금 중국에서 차량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 법안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두 기업 주가에는 또 실적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동차 업계의 그런 움직임들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채 금리도 확인을 해볼까요? 계속해서 2년물과 10년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년물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3.593% 이날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스트라테가스 기술 전략가는 FOMC 이전, 그러니까 9월 FOMC 이전 2년물 금리 최저가가 3.5%였다면서 앞으로 이보다도 낮아진다면 채권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전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 기준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 금리도 함께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책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마만큼의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이날도 쉬어갔습니다. 0.9%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중동 지역에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유가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모습들, 유가는 안정세를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금값은 연준의 비컷 이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기가 더 부각이 된다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은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김현지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욕 증시 상황은 살펴봤는데요. 유럽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유로존 경제가 다소 위축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됐었는데요. 그럼에도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라서 이러한 장을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오늘 전장보다 0.4% 상승한 516.32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전장에서는 하루 기준으로 볼 때 지난 8월 초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전장의 손실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68% 오른 18,846.79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40 지수는 0.1% 오른 7,508.0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영국 런던 증시와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역시 0.3% 수준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0.24%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혼조세를 보인 것 같은데 유로존의 9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됐었죠. 시장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길래 의외라는 반응을 얻었나요? 네, 우선 예상치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우선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달 유로존 종합 PMI는 4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 수치인 51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뒷걸음질 친 수치이고요. 특히 지난 2월 이후로 처음으로 기준선인 50을 밑돈 것인데다가 시장 예상치인 50.5에도 닿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제조업 PMI는 지난달 45.8에서 9월 44.8로 떨어졌고요. 서비스업 PMI 역시 기존 52.9에서 50.5로 하락했습니다. 각각 따져보면 제조업 PMI는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고 서비스업 PMI 역시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파리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여파가 반영이 되어서 PMI 지수가 소폭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예상은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수치를 보면 이러한 예상보다도 훨씬 경기가 나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HSBC의 유로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유로존의 근본적인 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유로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유로존 안에서도 투자자들은 독일 시장, 독일의 경제 상황이 좋냐, 안 좋냐 이 부분에 특히 주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일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소폭 오른 걸 보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경제 전망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독일 경제는 사실 우울한 분위기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종합 PMI는 지난 8월 48.4에서 이번 달 47.2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서베이가 예측한 48.2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서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은 3분기에도 국내 총생산이 0.2% 줄어들 것이다. 이미 기술적 침체, 그러니까 경제가 2분기 이상 역성장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러한 기술적 침체가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유로존 경제 환경은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오히려 부채질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영국의 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가격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ECB에도 안도감을 줄 것이고 ECB 정책 입안자들이 10월에 다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이 10월에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 상황까지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 특파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어제 이 시각을 통해서 미국의 상무부가 중국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 차량용에 탑재되는 모든 부품들을 오는 27년부터 금지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었죠.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알리바바와 미국의 엔비디아가 함께 손을 잡고
자율주행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홍콩 사우스포스트 모닝포스트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 20일 중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자동차용 대형 멀티모달 모델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해당 대형 멀티모달 모델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해 4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에 적용된 거대 언어 모델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차량용 오린 플랫폼에 통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최신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오린은 자율주행 차나 로봇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심층 신경망 연산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이렇듯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거대 언어 모델이 엔비디아의 자동차용 플랫폼에 통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엔비디아의 차량용 플랫폼은 리오토, 또 지리 자동차 산하의 지커나 샤오미 등과 같은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차세대 전기차 전력 공급을 위한 이 채택 솔루션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사는 자율주행 차량용 플랫폼 외에도 기존 회사들이 AI 모델 운영을 자체 서버 등이 아닌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맞춤형 솔루션까지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앞서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중요하고 큰 시장이다라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내걸고 있는 현재 엔비디아의 이러한 행보 언젠가는 미국 정부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국 쪽과의 행보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또 다시 한번 활짝 웃음꽃을 피웠죠. 바로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5% 가까이 오름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인 댄 레비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3분기 출하량이 약 47만 대 이를 것으로 전망치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팩트셋이 집계했던 월가 예상치인 46만 대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8%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는 38만 6천 대를 그리고 2분기에는 44만 3천 대를 인도해서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었는데요. 즉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 약 83만 1,000대 정도를 출하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7% 정도 줄어든 수준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와는 반대로 3분기 테슬라의 출하량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자 이 애널리스트는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3분기 인도량 실적 호조가 지속적인 주가 강세를 이끌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애널리스트는 3분기 테슬라가 유럽에서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중국에서는 선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테슬라의 3분기 출하량 오는 10월 2일에 본격적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테슬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인 아이브가 오픈 AI와 함께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소문으로 먼저 전해졌던 소식인데 이번에 월가의 다양한 보도들을 통해서 이번 논의가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해당 기기는 오픈 AI의 챗 GPT 등 최신 AI가 탑재될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픈 AI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AI 하드웨어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기기 설계는 아이브가 직접 운영하는 러브프롬이 담당해서 함께 협력을 해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업계선 이 해당 기기가 터치스크린 기술과 오리지널 아이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 중인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아이브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기기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애플에서 아이브와 함께 일했던 에반스 헨키, 탕탄도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1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쳤는데 다만 이미 1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CEO가 참여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새로운 혁신이 나타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함께 발표됐던 경기 지표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P 글로벌 PMI 9월에 제조업 PMI가 15개월 연속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제조업 PMI가 현재 47로 확인이 되면서 월가의 전망치인 48.6을 하회를 했죠. 이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 제조업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의 확장을, 그리고 50보다 낮은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이 재확인되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 속에서도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미국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날 함께 공개됐던 S&P 글로벌 9월 서비스 PMI는 55.4로 나오면서 전망치를 소폭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쪽은 긍정적인 시장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도 현재는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에 속하는 닐 카시카리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25bp씩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매파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또한 한 달 정도의 고용 시장의 실질적 약화에 대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견해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연준안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이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온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 대규모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연준 안에서도 서로 굉장히 엇갈리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 안에서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자 시장에서도 앞으로 남은 금리 인하의 행보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다시금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직전의 고점이었던 22년도 2분기 수준까지 다시 껑충 뛰어 오른 건데요. 한마디로 뉴욕 증시가 오르면 암호화폐가 함께 오르고 뉴욕 증시가 내리면 암호화폐 시장도 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자체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자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표와 같은 매크로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에는 주요 지수인 S&P 500 그리고 나스닥과 함께 굉장히 강한 커플링 형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도 뉴욕 증시 긍정적인 전망이 오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동반 상승에 몸을 담을 수 있을지 시장 상황 계속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트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인텔 제국의 구려 피트 아폴로의 지원 소식은 인텔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입니다. 자, 오늘 거시경제 지표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플래시 매니팩처링 PMI, 그다음에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PMI는 구매 공급자 관리 지수로 심리 지수죠. 50을 넘으면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치면 축소를 의미합니다. 50 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축소로 받아들이죠. 지금 47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48.6이었는데 예상치 하회했죠. 물론 미국이 제조업의 나라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뭐 펜실베니아 주 가가지고 러스트벨트를 살리겠다. 뭐 그 쇠락한 공업지들을 살리겠다. 제조업의 부흥을 다시 이끌겠다. 다시 그 중국을 누르고 미국의 힘을 기르겠다. 이러고 있지만 그게 반증을 하는 게 뭡니까? 제조업이 죽었다는 거죠. 제조업이 죽었으니까 살리겠다는 거지 살아있는 거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는 굉장히 말에 어폐가 있겠죠. 왜 거기 가서 살리겠다고 합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들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죽은 사람, 물 빠진 죽은 사람 살려줬더니 뭐 돈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대부분 죽은 사람을 살려주면은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죠? 제조업이 죽은 데 가서 제조업을 살려주겠다 공약을 하고 진짜로 살려주면은 자기한테 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지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든 트럼프든 가가지고 전부 다 저걸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제조업은 죽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가 떴습니까? 서비스업이 떴죠. 예전에 자료 보여드렸죠? 철강업종이라던가 뭐 화학업종 이런 거는 다 죽었는데 뭐가 떴어요? 서비스 산업이 엄청나게 떠가지고 뭐 음식 산업이나 이런 게 엄청 발달됐잖아요. 음료수라던가 무슨 대마 산업이라던가 하드셀처 이런 것들 엄청 떴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뭐 PMI가 아주 중요하진 않으나 일단 추세를 봤을 때 추세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어쨌든 제조업도. 근데 이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미국 제조업은 결국에는 위축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위축세의 정도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나쁘게 나왔다. 서비스업으로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은 역시 항상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2023년도부터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상치 상회냐 하회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예상치든 실제치든 대부분 다 50 이상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55.3 예상했는데 55.4 나와서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0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55라는 수치는 지금 2023년도 초반 수치와 같죠. 지금 2024년도 들어서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네요. 역시 서비스업하고 서비스업 PMI하고 제조업 PMI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 PMI는 전문가 예상치는 55.3이었는데 올라갔고요. 다만 뭐 지난달에 55.7에서 하락했다. 그 정도입니다. 종합으로 하면은 이걸 종합으로 따지면 54.4. 전월은 54.6. 하회했죠. 전망치 54.3은 상회했어요. 그렇죠? 별 큰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제조업 서비스 왔다 갔다 했으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아폴로가 튀어나왔죠. 네, 갑자기 아폴로가 먹고 싶네요. 빨대 꽂아가지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며 인텔의 최대 5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기술 산업의 잠재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요 투자와 전략적 결정이 경제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이다. 마찬가지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의 상당한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한하며 국가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모펀드입니다. 요즘에 사모펀드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죠.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사모펀드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 다 데리고 나오고 있죠. 사모펀드가 원래 뭡니까? 사적으로 모집하는 펀드. 공모펀드는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펀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대부분의 펀드는 뭐였습니까? 공개 모집 펀드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조차도 펀드의 10% 이하로 들어가 있어요. 100종목, 150종목을 투자하게 되어 있죠. 근데 사모펀드는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뭐 지금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요거 만들자 해서 49인 이하에서 만든 거예요. 한 종목에 몰빵 칠 수 있어요. 보통 안 나서죠. 그러니까 몰래 하죠. 자기네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몰래 하죠. 자기네들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네끼리 관리하기도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금이 워낙에 커져가지고. 그 세계 4대 사모펀드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 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서지나. 옛날 같으면 쥐구멍은 너무 심했고 아지트에 숨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싶은 종목 몰래 했다고요. 눈치 보이잖아요. 한 종목에 막 몰빵하고 막 내가 이거 개개인이 부자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거 한다고 하면은 일반 서민이나 그 소비자나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모펀드들이 돈이 굉장히 자금이 많아지면서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인텔을 구하겠다면서. 그렇죠? 인텔을 왜 구하게 됐는지의 역사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텔의 원군으로 나서야 됩니다.
뭐 이걸 계기로 해서 인텔에게 뭔가 뭐를 커다란 걸 뭐 얻어내려고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뭐 이거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인텔을 구하겠다. 인텔은 굴욕이죠. 왜냐면 인텔이 원조를 받을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입장일 수는 있는데 입장에 처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인텔은 정말 부를 쌓았고 인지도가 높고 반도체 종합 1위 기업이었는데 누구한테 손을 벌린다는 거는 그거죠. 양반이 이제 고개를 못 숙입니다. 양반이 쌍놈이 되지 않는 이상 양반이 쌍놈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그러니까 양반이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고개 절대 안 숙여요. 세수할 때도. 그렇죠? 그런 양반이 원조를 막 백정이 고기 팔아서 번 돈을 받는다? 이건 진짜 자존심의 스크래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인텔이. 아니 돈을 준다는데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인텔은 이미 이것으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난 것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죠. 자,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에 1,000억 달러가 넘을 수 있는 주요 신규측 공장 설립 가능성을 타진한다. 물론 이게 진짜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도 해리스도 공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미국이죠. 미국의 공장을 유치하는 거죠. 무조건 미국에 오라는 거잖아요. 미국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미국에 와야 너네가 살 수 있게 해준다. 반도체든 자동차든 바이오든 무슨 뭐 음식료든 죄다 화장품이든 우리 미국의 공장을 세워라. 미국 우선주의. 근데 이게 중동으로 갈 거를 지금 저기 뭐 빈살만을 살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도 지금 또 그거예요. 그런 거죠. 양반이 이제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이제 다른 짓을 하고 양반 1명이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인텔이 여기 없잖아요. 인텔이 또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대에 PC 시대에서 왕자였는데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또 파운드리를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파운드리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또 TSMC랑 삼성전자가 있네요. 그렇죠? 인텔을 안 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느껴지는 거죠. 아폴로의 원조 소식과 이 TSMC와 삼성전자의 아랍에미리트 뭐 1,000억 달러 신규측 공장 설립 가능성 뉴스. 이게 인텔을 더욱더 초라하게 하고 있어요. 계속. 왜 인텔 우리 이름은 적이 없고 왜 우리는 원조를 받고 앉아있고 쪽팔리겠죠. 인텔이. 자, 어쨌든 TSMC랑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전 애플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오픈과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AI 디바이스는 스타트업을 출시하여 덜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컴퓨팅 경험을 창출하여 기술과의 사용자 상호작용을 재정의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한다. 오픈 AI랑 애플의 협업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텔은 없어요. 그렇죠? 인텔이 오픈 AI와 협업을 하고 인텔이 아랍에미리트의 신규측 공장 설립 가능성을 타진하고 인텔이 저런 상업펀드의 도움이 필요 없고 그게 원래 옛날에 인텔의 왕자에 앉아있던 인텔의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를 깔아뭉개고 무시하던 그 인텔의 콧대 높은 그 모습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인텔의 현실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텔이 AI 칩 시장에서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1년도 이 엔비디아 vs AMD vs 인텔. 자, 더 레이스인 AI 칩에 결국 3명을 넣어주긴 했는데, 그쵸? 넣어줬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무슨 회장 자리에 있던 사람 한 번에 뭐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영향력을 계속 행사합니다. 그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눈에 안 띄게 약간 무시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저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야, 왜 저기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코멘트를 치고 있어? 이제 우리 시대인데? 그런 거죠. 하지만 옛날에 그래도 옛날에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뭐 넣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쵸? 엔비디아와 AMD는 어쨌든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죠. 2023년도 들어서 갑자기 여기서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만들면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61%, 171%를 늘었고요. AMD는 83% 늘었다가 다시 그 한계가 오면서 마이너스 11%를 정체했고, 근데 문제는 인텔은 한 번도 성장한 적이 없어요. AI 칩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예요.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5.7 빌리언 달러였는데 이때만 해도 2021년도만 해도 보세요.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2배였습니다. 인텔이. 그러니까 선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는 다 있었어요. AI 시장에서도. 이게 지금 PC 저기가 CPU가 아니에요. 지금. CPU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CPU는 당연히 인텔이 왕이죠. 엔비디아가 CPU 시장에서 인텔이 있어서 쫓겨나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카드 CPU 보조 카드나 만들고 있다가 그 그래픽카드가 주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인텔이 무시하던. 그거 그냥 내장 그래픽카드 만들면 되지. 뭘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사서 다뤄 멍청이더라 이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더블 스코어가 거꾸로 돼버렸죠. 2021년에 더블 스코어가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게 더블 스코어가 거꾸로 더블 스코어가 됐다는 얘기는 따따블로 역전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AMD는 지금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죠. 이 엔비디아의 GH200이 있다면 이 AMD에는 MI300X가 있습니다. 지금 MI300X가 예를 들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앞서거든요. 192기가 메모리고 GH200이 141기가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이 용량도 많고 속도도 빨라요, 칩이. 근데 왜 AMD가 엔비디아를 완전히 이기지 못했느냐? 엔비디아의 그 소프트웨어 코다 생태계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한계가 있는 건데 어쨌든 칩의 기술력으로는 지금 앞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칩의 기술력의 발전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러면 이제 생태계를 깨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개를 레이스로 해놓은 게 조금 약간 그렇죠? 약간 이 옛날에 회장님이니까 약간 한번 그 경주에 껴준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인텔이 어디까지 초라해질런지.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소식이죠. 퀄컴. 퀄컴은 또 뭡니까? 원래 우리 PC 시대에 윈텔 했잖아요. 인텔의 CPU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장착된 컴퓨터를 누구나 퍼스널 컴퓨터를 대부분 그걸 썼죠. 조금 싸구려 쓰는 사람들은 AMD CPU를 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가 왔죠. 애플이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갤럭시가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의 두뇌는 뭡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거기서의 왕자는 누구예요? 거기서의 왕자는 퀄컴입니다. 퀄컴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왕자죠. 거기서 또 한 번 바뀐 거예요. 폼팩터가 변하면서 PC에서 모바일 폰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두뇌를 만드는 게 인텔의 CPU가 아니라 퀄컴의 AP였다. 근데 그렇게 물론 이게 뒤에서 나왔다고 뭐 앞에 걸 먹으라는 법은 없지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박진영 씨가 B를 키워서 B를 내보내는데 지금 B가 박진영 씨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B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겠지 B가 박진영 씨 회사를 JYP를 사버리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기서 지금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점유율은 화웨이랑 삼성이 20대 20이에요, 지금. 화웨이랑 삼성이 20대 20이고 요 운영 체제에서는요. 안드로이드가 74%입니다. 그리고 iOS가 한 25% 정도 되고요.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건 망했죠. 0.2. 삼성 안 돼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뇌는 퀄컴이죠. 퀄컴이 29%고 여기 지금 이 미디어텍 얘네가 좀 센 게 대만계여서 그래요. 대만계여서 센 거고 미디어텍이 26%인데 퀄컴이 29%로 1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컴퓨터의 두뇌는 CPU인데 모바일 폰의 두뇌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헤드폰인데 헤드폰은 별로 지금 중요하지가 않으니까요. 헤드폰에서 애플 1위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렇게 된 거죠. 퀄컴, 미디어텍, 하이실리콘 2순위인데 하이실리콘은 그 중국이 밀어서 그렇고 아까 화웨이가 1등이잖아요. 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실리콘 AP를 많이 장착해 주니까 그거고. 대만은 원래 강자고. 그래서 퀄컴하고 미디어텍이 이제 절반 이상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퀄컴 AP의 왕자 퀄컴이 예전 컴퓨터의 두뇌를 만들었던 CPU의 왕자였던 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이게 아까 말한 그거예요.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까 그런 예예요. B가 박진영의 JYP를 인수한다. 이런 느낌. 약간 이상한 뉘앙스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무시를 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장에서는 그렇죠.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고? 인텔이 퀄컴을 인수하면 인수했지.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고 인텔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물론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만. 뭐 근데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보여요.
왜냐면 옛날에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 독과점 때문에 나라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다들. 인텔하고 퀄컴이 힘을 합쳐버리면 이거는 PC CPU랑 모바일 AP가 다 합쳐가지고 이 PC 모바일 생태계를 다 먹어버리는 건데 이게 두뇌를. 이거를 과연 이걸 승인해줄까? 가능성은 없지만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이 가슴에 멍울이가 진 거예요. 인텔은 지금 사면타를 맞은 거예요. 지금. 그쵸? 퀄컴의 인텔 인수 이게 하루에 다 나왔어요. 며칠 사이에. 퀄컴의 인텔 인수설. 그다음에 아폴로의 인텔 지원설. 그다음에 TSMC랑 삼성전자랑 아랍에미리트 가서 공장 세운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인텔은 없고. 멍우리의 가슴이 사면타를 맞은 거예요. 물론 이거 자존심만 갖고 사람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은 안 되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서 죽이면서 살아야 되긴 하는데 인텔은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콧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면타를 맞으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얼굴은 포커페이스 하고 있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20년 전에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 위치가 아니었을 때 인텔한테 무시당할 때 20년 전의 영상입니다. 엔비디아 모나리자 유튜브에 쳐보세요. 자, 이게 CPU입니다. 엔비디아의 CPU요. CPU는 뭐죠? 직렬 계산. 딱딱딱딱 써서 1대1로 하나씩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스마일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을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한 땀 한 땀. 한참 걸려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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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바로 이게 엔비디아 GPU. 레오나르도 2.0. 예!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CPU처럼 여러 번에 안 그려요. 빵! 한 방에 모나리자 그립니다.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20년 전에 이 모나리자를 한 방에 그렸던 GPU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쵸? 그때 투자했다면 대박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인텔은 아쉬울 겁니다. 왜 CPU는 병렬 계산을 못 해가지고 CPU가 병렬 계산해서 모나리자 한 방에 그렸으면 지금 엔비디아는 없었을 텐데, 그쵸? 그러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줄 매듭형 인텔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정녕 인텔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걸까? 아,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표는 쌓인 시간에 다뤄보겠다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오늘 이 시간은 지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표를 왜 봐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지만 얼마나 빠르게 인하될 것인지 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갖고들 계시죠. 그런데 이 기준금리에 대한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지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일 텐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표를 보고, 지표에 따라, 지표를 확인한 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왔죠. 그만큼 지표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표를 더 자세하게 뜯어봐야 하는 건데요. 이날 발표된 두 가지 지표가 있었죠. S&P 글로벌의 제조와 서비스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그 지표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S&P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 구매자들한테 의견, 설문을 물어서 지금 업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지표가 됩니다. 제조업 PMI는 47을 기록했는데요. 15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가 50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위축 국면을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계속해서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그 수치마저 15개월 내 최저, 가장 위축세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 PMI는 어떨까요? 이번에 54.4를 기록했는데요. 2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0 위에 있죠. 그런 만큼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종합해서 S&P 글로벌이 어떤 평가를 내렸나 살펴보니까요. 미 경제 활동이 9월에 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조업은 50 아래에 있었지만 미국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50 위, 그러니까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경제를 강하게 끌어갔다는 것이죠. 또 3분기 내내 경제 확장세가 유지됐다고도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성장 모멘텀은 조금 약해지긴 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차이가 컸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마도 시장은 성장 모멘텀이 조금은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 기울어서 또 비컷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시장이 생각하는 기준금리의 향방은 어떨까요? 일단 가장 가까이에 있는 11월 FOMC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조업 위축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서비스업이 확장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성장 모멘텀이 조금은 약해진 것 같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계속해서 비컷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기준금리 인하 폭이 되겠습니다. 일단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 시장에는 50.5%가량 반영돼 있고요.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49.5%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스몰컷 가능성이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말 박빙의 그런 경쟁이 되고 있죠. 시장이 그만큼 강하게 또 한 번의 비컷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연준의 생각과도 일치해야 될 텐데 사실 이런 시장의 생각은 연준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기준금리 경로를 표시해 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위에가 지금 기준금리가 되겠고요. 또 이쪽이 날짜가 되겠습니다. 즉 올해 11월 FOMC에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어디인가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파란색 박스가 바로 여기 쳐져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11월에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 가장 많이 반영을 하면서 4.5에서 4.75% 기준금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말은 어떨까요? 12월 FOMC가 올해의 가장 끝에 열리는 FOMC가 될 텐데요. 지금 점도표, 지난 9월 FOMC에서 연준이 발표했던 점도표 상으로는 4.25에서 4.5%가 연준이 생각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보다도 더 강한 4.0에서 4.25%가 올해의 최종금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요? 사실 내년
연준이 반영하고 있는 점도표에서 나타낸 최종 금리는 3.25에서 3.5%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10월에서부터 지금 2.75에서 3.0%는 기준금리가 내려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죠. 이렇듯 항상 연준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사실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기 때문이죠.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 둘씩 입을 열고 있는데요. 3명의 연준 위원들이 월요일 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가 2%로 향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경제를 고려했을 때 내년에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1월 FOMC 비컷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가 많이 이뤄질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와 노동시장 둔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굴스비 총재와 비슷하게 빠른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매파 인사로 꼽히는 닐 카시칼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요. 지표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50bp보다 작은 보폭, 그러니까 25bp, 0.25%포인트가 되겠죠.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더딘, 더 느린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더 많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발언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얻어야 할까요? 바로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지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파월 의장이 굉장히 지표에 의존하겠다, 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온 만큼 특히 또 연준 위원들의 입장이 갈려 있는 만큼 이들의 입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표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도 많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24일에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제조업 지수도 또 한 번 나오고요. 26일 고용지표 그리고 GDP 그리고 제조업 활동지수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이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8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이날 공개되는데요.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또 시장의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치, 전망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쌓인 정리를 하면 뭘까요? 바로 It's the economy stupid이 되겠습니다. 지금 빌 클린턴이 대선 운동을 할 당시에 내걸었던 문구가 될 텐데요. 문제는 경제다 이거죠. 지금 시장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경제, 즉 경제 지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경제 지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체크해봐야겠죠? 네,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국내 증시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